에너지 패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인데요. 태양광 설비가 3년에 전 세계 설비가 2배가 되고 육상 풍력 다 설치했고 사실상 이제 한국은 꼴찌나 마찬가지.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인 중국도 우리보다 위입니다. 수출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량이 보면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40년 동안 경제학을 했거든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에너지 패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재생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에 언제나 200% 진심인 남자 줄리안 긴타르트, 그리고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꽉 잡은 분이시죠. 홍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경제학, 특히 환경, 에너지, 기후 분야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시끄러운 남자. 올해도 시끄러웠는데 이제 환경 위해서 시끄럽기 위해서 열심히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돈도 잘 벌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흠잡을 데 없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환경 문제라면서요. 사실인가요? 안타깝지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점원워치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냐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이런 걸 연례적으로 합니다. CCPI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 나온 결과는 전체 67개국 중에 네. 대한민국이 충격적이게도 64위. 그리고 그래도 꼴찌 순위 그래도 그 아래 세 나라는 다 산유국들. 그러니까요. 뭐 이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어서 사실상 이제 한국은 꼴찌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한국보다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위에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인 중국도 우리보다 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중요한 지표들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이런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네 가지 기준 어느 것에서도 잘하는 게 없다. 그럼 교수님 1등이 어디예요? 전체 1등은 네, 전체 1등. 여기 유럽에서 오셨잖아요. 네. 덴마크. 덴마크. 근데 네. 잠시만요, 교수님. 네. 근데 중요한 게 1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하니까 순위가 제일 높은 거.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위, 3위가 비워놨어요. 네. 아직까지 그만큼 잘하는 나라 없다 본 거기 때문에 그냥 4위부터 이제 평가되는데 덴마크 쪽하고 놀랍게도 인도도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 진짜 놀라웠던 게 벨기에보다 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냐 하면 매년 얼마만큼 성과를 이뤄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등수가. 근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아지는 게, 개선되는 게 별로 없다. 대화를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개념 하나 있어요. 네. 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뭐예요? 스스로 이렇게 번식되는 뭔가 재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아마 대화가 더 잘 풀릴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쉽게는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네.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용했던 주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화석연료와 딱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어떤 거냐면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거예요. 추출해가지고 사용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특징은 사용해도 계속 에너지원으로 존재한다. 바람을 뭐 전기로 만든다든지 햇빛을 전기로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젠 점점 이제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앞으로의 경제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 세계는 전력화, 영어로 electrification이 전력화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잘 쓰이는지를 모르겠는데 유럽은 어때요?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말투로 기자는 항상 의심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기자는 항상 의심해야 돼요. 팩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기자다. 팩트를. 아니, 중요하죠, 팩트가. 맞아요. 그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벨기에의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놀라웠던 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일 동안 100%의 에너지가 다 신재생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량이 보면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한 44% 정도 된다고를 보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19% 정도 줄었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어떤 단지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육상풍력. 육상풍력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면 그런 좀 약간 풍력 에너지가 유럽에 가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유럽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놀랍게도 원래 유럽은 알다시피 러시아에 의존해서 가스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가스로 만드는 에너지보다 풍력을 만드는 에너지가 더 많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러시아 전쟁과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스 끊겼잖아요. 어떡하지?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도 가동 걸고 있었지만 더 빠른 속도로 했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최대 풍력 에너지 발전소를 지금 이제 짓고 있어요. By then, we will be able to provide electricity for 300 million households on the European continent. Our goal is to deliver a greener Europe, a Europe which is energy independent, and a Europe that can grow in a sustainable way.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도 좀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전설 같은 얘기 아니라 현실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분이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소양 갑질하고 계시는데요. 소양 갑질이라뇨? 네. 와. 유럽 말고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가? 지난주에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우리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 아닙니까? 이 표지 커버 스토리의 제목이 Dawn of the Solar Ag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태양광 시대의 서막. 태양광 설비가 3년에 전 세계 설비가 2배가 되고 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앞으로 11년 후에요. 2035년이 되면 단일 발전원으로 태양광이 전 세계 전력 공급의 1위로 올라설 거다. 그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이 발전량의 증가 속도, 발전 설비의 증가 속도가 있고요. 선진국도 많이 하지만 요새는 개도국, 아까 말씀하신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태양광은 햇빛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설치할 수 있고,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환경, 기후 이전에 태양광이 너무 싸다. 아니 그게 너무 싸기 때문에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비싸다는 한국에서만 편견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싼 국가 한국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석탄보다 더 싼 게 그럼요. 신재생 에너지 됐기 때문에. 이제 화석연료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나라나 기업들도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왠지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어요. 사실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이 아람코가 전 세계에서 매출 규모 2위의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석유 자본이 대단하잖아요. 사우디는. 그런데 지금 사우디의
국가 목표가 녹색 계획 이래가지고 네. 2030년 6년 후죠. 네. 2030년이 됐을 때 전력 공급의 50%를 재생에너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석유 국가라고 정체성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회사들은 우리는 에너지 회사다 하면서 요새는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도 어차피 석유가 무한한 에너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새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거 저도 놀라웠어요. 그 국제 에너지 기구 뭐 이런 여러 연구기관에 따르면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 이전에 이른바 피크 오일이 온다. 피크 오일은 석유의 공급량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굴 비용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이제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예측인데요. 최근에 국제기구의 예측은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 결국은 수요가 준다. 이제는 훌륭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도 석유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게 될 것이다. 공급도 좀 줄어가는 분위기. 수요도 줄어간다. 그럼 전체로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거죠. 요새는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또 빅테크 회사들도 요새는 약간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뭐 아리백이라거나 뭐 신에너지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크 기업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전문가도 앞으로 이런 자이언트 테크 기업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전력 소비량의 증가를 예측을 잘 못해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 같은 거는 계속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취합하고 답을 내기 위해서 CPU에서 GPU로 바뀌면서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로 는다. 그럴수록 만약에 이 전기를 기존에 했던 화석연료로 공급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의 세계 시장 또 시민들 사이에서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테크 기업들의 지금 제일 고민은 어떻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전기 소비량을 무엇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막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도 좀 그만큼 재생에너지 쪽으로 쏠리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 풍력 같은 쪽에 신규 설비가 들어오는 게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요. 풍력 쪽에 대한 투자 보면 덴마크가 좋은 사례예요. 덴마크는 지금 전체 전력 공급의 88%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건 거의 그냥 네. 어떤 예를 들어 봄 가을에 전기 소비 많이 없을 때는 그냥 100%다 그냥 재생에너지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위도가 높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그 지형에 맞춰서 육상 풍력 다 설치했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 덴마크는 왜 이쪽 분야에서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사실은 덴마크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네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오일 쇼크 겪고 70년대 그러면서 너무 화석연료 의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또 국민적인 컨센서스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자원이 아주 좋으니까 해상풍력 쪽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여기다 투자를 국가적으로 하고 오죽하면은 과거에 석탄 화력을 주로 했던 국영기업이 네. 이제 우리가 다 포기.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러시아 딱 가스 끊었을 때 그들은 우리는 괜찮다 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전쟁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는 더 가열차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네, 그렇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지금 어떤 예,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이쪽 재생에너지에 대한 뭐 경쟁력이 없다. 저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8년씩 공사 들어가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도 다들 이제 신세니지 지지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아직까지는 있긴 한데 해보니까 안보도 너무 좋고 또 가끔씩 이제 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 일부도 같이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통장에 쑥쑥쑥 들어오니까 어머 이게 좋은 거였네 하고 확 바뀌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 네, 주민이 지분으로도 참여하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협동조합으로 네, 참여하고 협동조합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에 땅을 쓰잖아요. 풍력이나 태양광이. 그러니까 그 땅에 이런 걸 공급하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수용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정책을 쓰는 겁니다. Mensen zijn er soms ook gewoon, ja, die zijn niet blij met de windmolens. Maar als de windmolens van ons allemaal zijn en iedereen kan ervan mee profiteren, dan denk ik wel dat mensen dan toch ook wel positiever er tegenaan kijken. Ja, dus ik denk wel dat ze dat dan voelt het beter. 아니 너무 부러웠던 게 제 미국 친구 갑자기 조그만 휴대용 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자기 컴퓨터도 충전하고 자기 막 노트북도 충전하니까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몇 달 만에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더 많이 아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부럽다. 나도 하나 빨리 사야지. 이런 걸 우리가 한국에서- 투자비의 조기 회수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휴대용 태양광이 발려요? 이렇게 저도 지금 이거 사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뭐 아직 그런 사례는 별로 많이 없는 아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해외에 집에 미국이라는 데만 집에 이제 미니 태양광 이런 거 설치하죠. 이 지금의 시대가 디지털 기술과 녹색 기술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디지털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는 단언해요. 앞으로 10년, 20년의 전 세계 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녹색 혁신으로 이 시너지로 간다. 한국에도 이런 아주 젊은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기는 40대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을 접목을 시키려니까 다 막 공대 나오고 자연대 나온 이런 아주 영블러들이 가서 그냥 과장이 30대 막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력 시장을 조금만 더 선진화하면 이런 새로운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할 스타트업들, 젊은 창업자들이 무궁무진해요. 한국도 빨리 재생에너지 활성화되고 시장 키우고 그래서 우리 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런 시장에 뛰어 돈도 벌고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에 기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람도 있고. 교수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관련된 기사들을 읽을 때는 제가 항상 눈에 걸리는 문구가 있어요. 넷제로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는 필수다. 그럼 이 넷제로가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재생에너지랑 관련된 기사에 맞아요. 등장하나요? 사람들이 각종 소비 생산 활동에서 탄소가 나오는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못 줄이는 건 흡수를 해서 결국 주어진 기간 동안의 배출량과 흡수량 다 합치면 순배출은 뭘로 간다? 네. 0으로 간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 넷제로입니다. 한국도 준비 중이죠. 그럼요. 벌써 우리는 법제화를 한 나라예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 달성하겠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2050년에는 이제 진짜 넷제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면 역시 안타깝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너무 유온하고 이 추세로 가면 안 된다. 이번에 그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벨기에에 있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굉장히 강한 규제 속에서 이제 생산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그럼 예를 들면 뭐이 펜 만들기 위해서 아리백도 해야 되고 신제품도 해야 되고 등등 하는데, 근데 다른 국가에 있는 펜은 그런 규제 없이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당연히 불이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는 환경적인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온 물건은 그만큼의 세금 더 맞아요. 부여하기로 했어요. 경제력이 다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의 수출 굉장히 의존도가 그래도 높아요. 유럽은 EU가 진짜 큰 거잖아요. 이유가 이제 3위 수출국이에요, 대한민국. 네, 그래서 3위 수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한국에 나오는 물건들은 약간 이제 아리백이라거나 신생에너지가 좀 맞지 않은 그런 규제에서 만들게 되면 탄소가 그 세금 부여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철강이 지금 현재 6개 산업 품목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철강 강국 아닙니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란 표현을 썼지만 정확하게는 뭐 인증서를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관세예요. 그렇죠, 관세죠. 관세예요. 네, 관세 높이는 거죠. 사실상 관세도 관세를, 세니까. 결국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불공정 무역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니까. 명분인 거죠. 명분이 분명해요. 아무리 유럽이 줄여도 대한민국 너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유럽의 국민이 여름에 폭염 때문에 못 산다.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은 경제인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미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 이제 글로벌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수출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인데 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을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이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얼마 전에도 ASMR이었던가 뭐 해가지고 한국은 너무 지금 화석 에너지가 의존도가 높다 보니 거래 안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환경 북극곰 나무 살리자 아니면 환경 그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경제로도 요새도 맞닿기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히 전환됐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뒤처지게 되면 한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40년 동안 경제학을 했거든요. 네. 어려워 이제- 보이시는데요? 왠지 20년이나 15년 정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경 얘기하니까 젊기 사시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말에 집중이 안 되네. 그런데 그래서 오죽하면 저 같은 경제학자가 이제 기후, 환경, 탄소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완벽하게 경제 문제로 치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후 관련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혹시 약간 사례 하나만 들자면 한국 기업 어떤 게 위험할까요? 우리나라 제일 수출 효자 1등 산업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네. 전기가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전기를 화석연료, 석탄 이런 걸로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애플과 같은 회사의 이런 거대한 움직임, 애플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생해줄 전기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그런 면에서 관련된 회사들은 굉장히 거기에 압박을 받고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경쟁국 중에 하나는 중국인데 우리 제품들이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한 5년 전만 해도 예.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최강자가 될 줄은 저도 예측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물론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막 밀어줍니다. 그리고 막 보조금도 주고 뭐 금융 지원도 해줘서 빠른 기간 내에 컸어요. We're going to raise tariffs on Chinese solar panels from 25 to 50%. Here again,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is subsidizing excess capacity, they're flooding the market. They're driving manufacturing. 굉장히 중국이 이른바 친환경 산업을 키우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의 강자를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 산업이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중국은 저 위에 가 있어서 한국보다 해외 수출에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就是随着老百姓对光伏发电的了解的深入，然后这个业务量呢在不断的攀升。我们公司从我们公司的经营情况来看，也是这么个趋势，基本上都是每年100%到200%的增长。 大姐，旁边是有学校是吧？太阳一出吧就赚钱是吧？因为啥？他存的比从银行里涨的利息多，他每月有固定的收入，就是这么个想法。所以说我就是安装这光伏。再说。 아직 이렇게 보면 넘어가야 할 산이 많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한국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점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도 이미 사실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민국 기업의 강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풍력도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하부 구조. 왜냐면 바다에다가 이 해상 풍력을 깊숙이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강자들이 있어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기만 한다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기술력을 더 키워서 시장을 키우면 힘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는 분산형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지역 건설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게 일거다득이거든요. 기업들도 약간 아무래도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많이 따지겠지만 소비자도 그렇고 굉장히 제품 살 때 아무래도 이게 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가격만 보는 거 아니라 이 가치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제품인 경우에는 가치가 높으면 구매율이 훨씬 높고 또 요새는 고용 시장에서도 영향 같은 게 정말 좋은 인재들은 이제는 자기네 가치와 안 맞는 회사에 일 안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환경을 해치고 있는 일 한다거나 그러면은 고용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ESG 같은 거예요. 네.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야.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는 종업원의 복지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런 게 ESG잖아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을 잘 해야 결국은 우리가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환영받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투자자도 좋아하는 결국은 돈이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게 아주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보에 대해 영향을 미치나요? 전형적인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국가다. 대한민국의 현재 전력 공급 비중을 보면 전통적인 발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석탄, 가스 이 세 가지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 석탄, 가스를 합쳐서 90%가 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없어요. 없어요 이제. 물론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순수한 국산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바람이고 햇빛이고 다 우리나라에 쓸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준 공평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에너지 안보를 키우는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한국은 뭐 태양광에서 좀 알겠지만 이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좀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거나 산에 산지의 일부 육상 풍력이 있고
바다에는 이제 사업 허가는 많이 내줬는데 연결하는 전력망도 약하고 아직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 착공이 아니에요. 각종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그래서 그거를 한 게 이번에 원래 해야 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대폭. 급격하게 줄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재생에너지의 공존이 가능하고 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아니 우리는 뭐 산이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면 교수님, 이렇게 좋은 건데 한국 주민들이 왠지 좀 살짝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부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이런 거 많이 고민해보고 또 이런 연구하는 분들 이제 사회학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발전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근데 자기 지역에 못 보던 게 막 들어서는 거예요. 막 태양광, 뭐 육상풍력 보기에 그렇게 또 뭐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옆에 있으니까 살짝 거부감?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됐네요. 그러면. 맞아요. 사람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가장 궁금한 게 한국 그래도 뭐가 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볼만한 게 좀이라도 있는지. 그래도 이제 이런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거든요. 산자부에서 최근에 그래도 이 분산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분산돼 있잖아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지원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전 국토에 걸쳐서 하나의 요금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석탄재해에다가 미세먼지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만든 전기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은 똑같아요. 좀 억울하면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 2년 내에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겠다. 이게 활성화되면 제대로 되면 재생에너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물론 건물 옥상에 아파트 옥상 뭐 옆면에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하긴 힘드니까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이다. 또는 대규모 풍력이다. 해상 풍력도 막 남쪽에 짓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위기가 뭡니까? 인구 소멸의 지역 소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첫 단추를 깨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나 현대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늦었죠. 하면 하는 나라가 한국. 그런데 한 번 되면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맞아요. 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가 조금만 이 산업의 중요성,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그렇고 정책이 꽂히기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만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한국 재생에너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미래는 현재 우리가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내 자식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라 중간으로 올라서고 그 뒤에는 앞서가고 이런 꿈을 꿔봅니다. 한국도 하면 빨리 하는 나라니까 네. 유럽도 조금 긴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게 웬날리지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한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류의 미래는 K-팝뿐만 아니라 K-그린이다. K-신재생 에너지다. K-태양광이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나의 바램.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요 미래다. 아주 깔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두 배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난리지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입소문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